먹기 싫으면 버리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런 모욕을 줘야 했냐? 내가 내 발밑에 쓰레기나 들이미는 사람으로 보였냐?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는 음식이 많아서. 그럼 버리면 될 거 아니냐? 내 목소리가 터졌다. 왜 그 사진을 나한테 보냈냐고. 왜 내 손으로 만든 걸 구더기와 함께 보여주냐고. 그건 고마움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나를 짓밟고 조롱한 거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원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던 박순덕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프롤로그 첫 만남의 충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은 노원의 34평 아파트, 분당의 23평 아파트, 그리고 고향 전라남도 순천의 논 2000평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 김철수는 올해 68, 퇴직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했고요. 우리 부부가 이만큼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었어요. 손님 하나하나 정성으로 대접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아들 김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였어요. 34살 대기업 H자동차 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아들. 키 175cm의 성격도 착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신랑감이었죠. 그런데 2023년 가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 마음에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상견례 2023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레스토랑. 상견례 장소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니. 점심 코스가 1인당 15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평생 그런 비싼 음식점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그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님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정말 큰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발에 신은 구두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샤넬 구두였는데 힐이 12cm나 되더라고요. 그 구두 때문인지 키 175cm인 우리 아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보였어요.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둘렀고 손에 든 가방은 그 가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샤넬 클래식 가방으로 1,500만 원짜리더군요. 1,500만 원이면 저희 반찬 가게 순수익 3개월치예요. 그런 가방을 30대 미혼 아가씨가 들고 나타났으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이소영이에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중하긴 한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이소영 씨는 33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 애널리스트로 일한다고 했어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학벌도 좋았어요. 이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앉은 자리에서 소영이는 계속 본인 이야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는지. 저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말인데요. 소영이가 갑자기 우리 아들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분당의 아파트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순간 제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당 아파트는 제가 10년 전에 산 23평짜리인데 지금 시세로 15억 원 정도 돼요. 그걸 그냥 나중에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니 적잖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 전세라도.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소영이의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옆에서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했냐고요? 엄마 어차피 비어 있잖아. 소영이가 살면 되지. 엄마 그리고 요즘엔 예단 이런 거 촌스럽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과 소영이가 미리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뭐 어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데.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게 맞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15억짜리 집을 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줄 거긴 한데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라도 눈치 보는 기색도 없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보네.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은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참아야겠다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게 인연이 아니라 인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예언이 될 줄 몰랐죠. 일장 결혼식과 새로운 시작. 결혼 준비 과정.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결혼 준비는 정말 험난했어요. 소영이는 뭐든지 최고급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베라왕으로 할 거예요.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옷을 한번 입으려고? 어머님, 요즘 웨딩드레스가 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도 예식장은 저희가 내라고 하더군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 P호텔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웨딩홀 대관료만 5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제 친구들이 다 그런 급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서요. 저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반찬 하나 팔면 1,000원, 2,000원 마진인데 결혼식 한 번에 1,500만 원이라니.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2024년 5월 결혼식 당일.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한복도 새로 맞췄죠. 150만 원 주고 광화문에 있는 한복집에서 맞춘 거였어요. 그런데 신부 측 하객들을 보니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어요. 다들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저희 쪽 하객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소영이 친정 부모님은 공무원이셨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중하긴 한데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글 공부한 본인들과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한 우리가 같은 집안으로 엮인다는 게 영 불쾌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뭔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참았어요. 소영이와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보다.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보다 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2장 첫 번째 균열 제사 사건. 결혼 후 첫 제사 준비. 결혼하고 4개월 후 시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우리 집안의 큰 제사였죠. 전라남도 순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오시는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버님 4외분, 작은아버님 4외분, 그리고 사촌 형님들까지. 총 15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제사상을 차리려면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먼저 고춧가루부터 샀어요. 전라도에서 직접 공수한 고춧가루 10kg. 그걸로 김치를 담궜죠. 나박김치, 오이소박이, 배추겉절이, 깍두기. 김치만 6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은 장보기였어요. 조기는 제일 좋은 걸로, 굴비는 법성포 굴비 중에서도 제일 큰 걸로, 소고기는 꽃등심을 두꺼운 걸로. 재료비만 120만 원이 들었어요.
양념게장도 직접 담갔어요. 꽃게 2kg을 사서 양념에 재워뒀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준비했어요. 반찬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데 제사 준비까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당일에만 와서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제사 당일날. 제사 당일 아침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어르신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올해 90살이신데도 정정하세요. 순덕아, 수고했구나. 음식 냄새가 집 밖까지 나는구나. 시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8시 제사를 지내기로 1시간이 다가왔는데 소영이가 안 오는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해보니 곧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8시 30분이 되어도 9시가 되어도 소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만 달랑 나타났어요. 손에 든 건 참치 선물 세트 하나뿐이었고요. 어머니, 소영이가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며느리가 안 온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 요즘 회사가 워낙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나 같으면 회사에서 뭐라고 해도 제사는 참석한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시집 와서 첫 제사를 빠지다니. 순덕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걸 아는가? 저는 괜찮다고 소영이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소영이 편을 계속 들어줬어요. 소영이는 정말 착하고 싹싹한 아이예요. 돈도 잘 벌고요. 제사 하나 못 온 것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사를 지내고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제가 준비한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인스타그램 발견. 어르신들을 모시고 난 후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던 일인데 그날따라 인스타그램을 켜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아들이 가르쳐줘서 계정을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아들과 소영이를 팔로우해 두었고요. 그런데 소영이의 최근 게시물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와인바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소영이와 여자친구 3명이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제사가 웬 말? 난 나답게 살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소중해. 그리고 해시태그가 또 가관이었어요. 해시태그 센스쟁이 내 남편, 나는 나답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와인바 데이트 명품 스타그램. 업로드 시간을 보니 오후 8시 30분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배신감? 모멸감?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한 제사를 빠지고 대신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면서 요즘 세상에 제사가 웬 말이라고 써놓다니. 그리고 센스쟁이 내 남편이라는 해시태그는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소영이가 제사에 안 나와도 되게끔 도와줬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아들한테 한번 얘기해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혹시 아들과 소영이 사이가 나빠질까 봐서요. 3장 갈등의 심화 이사 문제와 금전 갈등. 강남 이사 계획 발표. 제사 사건 이후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해. 어디로? 강남으로요.
소영이가 아이를 낳으면 강남에서 키우고 싶다고 해서요. 강남이라니. 분당 아파트도 충분히 좋은 곳인데 왜 굳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당도 좋은 곳인데 굳이 왜? 소영이 친구들이 다 강남에서 애 낳고 산후조리원도 그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영이 회사도 강남이니까 출퇴근하기도 편하고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결국 소영이의 의견이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지금 분당 아파트 팔고 현금 8억 더 보태면 강남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억.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때 고향 순천에 있는 논 2,000평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그 땅은 제가 20년 전에 산 건데 지금 시세로 10억 정도 될 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랬거든요. 엄마가 시골 땅을 팔아서 도와줄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소영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며느리 생일. 소영이 생일 일주일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소영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미역국 끓여주세요. 소영이가 어머니 손맛을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원한다니까 준비했죠. 생일 당일 소영이가 오후 7시쯤 왔어요. 평소보다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생일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미역국도 끓이고 소영이가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해줬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로 용돈 50만 원도 준비했고요. 식사를 하면서 소영이는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저는 주로 듣기만 했고요. 어머님, 제 친구 중에 의사랑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대요. 뭐든지 다 사주시고 간섭도 안 하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은근히 저한테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가 집을 나갈 때였어요. 저는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소영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라도 받아라.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소영이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하는 행동을 봤어요. 봉투를 꺼내서 돈을 세어보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그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준 용돈을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세어본다니. 그게 예인가요? 또 다른 인스타그램 충격. 소영이가 간 다음 날 또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시어머니표 생일상 솔직히 좀. 싱겁고 맛없는 음식으로 식구문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키읔키읔 그래도 용돈은 주셔서. 감사 시어머니와의 하루 맛없는 집밥 용돈 감사 빨리 독립하고 싶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싱겁다고? 갈비찜이 맛없다고? 그리고 식고문이라는 표현은 뭐였을까요? 제가 소영이를 고문했다는 뜻인가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언니 진짜 고생 많아유. 시어머니 음식 맛없는 건 레전드지 키읔키읔. 용돈이라도 주시니까 참아야지. 우리 언니 힘내. 곧 독립하자. 소영이의 친구들이 댓글로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사장님 손맛 최고예요. 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제 며느리한테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해외여행 발견. 그 다음 달 1월에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영이가 인스타그램에 발리 여행 사진들을 올린 거예요. 야자수 해변 고급 리조트. 정말 화려한 사진들이었어요. 발리에서의 힐링타임 역시 여행이 최고야. 해시태그 발리 여행. 힐링 리조트 신혼여행이 아니고 친구들과 돈 쓰는 재미. 그런데 저는 소영이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제야 이야기하더군요. 아, 소영이가 친구들이랑 발리 갔어요.
회사에서 휴가 나서 갑자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정도요. 어제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전달인 12월에도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정말 화려한 여행이었어요. 파리에서의 로맨틱한 하루 역시 유럽이 최고. 파리 여행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명품 쇼핑 돈 있을 때 써야지. 2달 연속 해외여행이라니. 그런데 우리한테는 강남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처가 식구들과의 차별 대우. 2월 어느 날 소영이 인스타그램에 또 놀라운 글이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얏트 뷔페에 모시고 갔어요. 인당 20만 원짜리인데 정말 맛있었어. 우리 남편 효자 맞죠? 효자 남편 그랜드 하얏트 가족사랑 부모님 모시기 행복한 하루. 사진을 보니 정말 화려한 뷔페 식당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소영이 부모님과 우리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20만 원짜리 뷔페에 모시고 가면서 저희한테는 그런 대접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희가 여행 갈 때 용돈 10만 원 쥐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한테는 20만 원짜리 식사를 사주고 인스타그램에 효자 남편이라고 자랑까지 하다니.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게 맞나? 우리는 뭐구인가? 남편도 화가 났어요. 아들놈이 완전히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저희는 또 참았어요. 혹시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봐서요. 사장 폭발의 순간. 마지막 빗방울. 강남 아파트 계약일이 3월 말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순천에 있는 논을 팔아서 현금 8억을 준비해놨고 분당 아파트도 매매 계약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3월 중순쯤 소영이 인스타그램에 또 어이없는 글을 올렸어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음식도 맛없게 해놓고는 정성이라고 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빨리 독립하고 싶다 진짜로. 친구들아, 시어머니 있는 사람들 다 힘들지? 시어머니 스트레스 독립하고 싶다. 답답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소영이한테 간섭한 적도 없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대했는데. 그리고 댓글들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우리 언니 진짜 고생 많아. 언니가 번 돈으로 독립하자. 시어머니가 뭔데 간섭해?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소영이가 저를 어떤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폭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 소영. 며느리. 나는 무심코 문자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에는 내가 며칠을 공들여 장만한 음식들이 있었죠. 한우 사태로 정성껏 구워 만든 소고기찜, 제철 새우와 아스파라거스를 곱게 볶은 새우볶음, 아들이 좋아한다 해서 고추장 양념을 정성스레 맞춘 제육볶음, 그리고 며느리가 예쁘게 먹으라고 치즈까지 얹어 꾸며준 망고 샐러드. 그런데 그 모든 게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윤기 나야 할 국물엔 회색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야채들은 썩어 흉측한 냄새가 스며나올 듯 했습니다. 심지어 곁에는 구더기까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님 음식 안 먹어요. 제발 그만 주시고 차라리 용돈으로 부탁드려요. 감사.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지?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마치 당신의 정성 따윈 쓰레기라고 당신의 마음은 썩은 음식이라고 내 얼굴에 내던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버스에 매달려 온 날들. 아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겠다고 며느리 힘 덜어주겠다고 내 손끝이 닳도록 음식을 만들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저 한 장의 곰팡이 낀 사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구나. 내 마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게 너희 방식이구나.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과 소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문자를 그대로 내밀었어요. 정적.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실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나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웃으면서 봤던 음식들, 내가 말 한마디 고맙다고 하던 그 마음 다 거짓이었더냐? 먹기 싫으면 버리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런 모욕을 줘야 했냐? 내가 내 발밑에 쓰레기나 들이미는 사람으로 보였냐?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아들이 중간에 나서려 했지만 나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내 눈으로 봐라. 내 아내가 내 어미를 이렇게 짓밟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낀 돈으로 아낀 시간으로 내 몸으로 만든 것들이 저 꼴로 사진에 담겨 돌아왔다. 아들은 말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억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는 음식이 많아서. 그럼 버리면 될 거 아니냐. 내 목소리가 터졌다. 왜 그 사진을 나한테 보냈냐고. 왜 내 손으로 만든 걸 구더기와 함께 보여주냐고. 그건 고마움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나를 짓밟고 조롱한 거다.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소영아, 너 인스타그램 하지?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그래, 한다. 그래서 다 봤어. 제사 때도 생일 때도 그리고 어제 올린 글까지. 소영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그건. 그건 뭐야?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음식이 맛없다고? 식고문이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였어요.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라고? 그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도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영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글 안 올리겠다고 해요. 민수야,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할 말이 있다. 저는 아들도 똑똑히 보면서 말했어요. 너 처가 식구들이랑은 20만 원짜리 뷔페에 가면서 우리한테는 언제 그런 대접해봤니? 우리가 호구야. 엄마, 그건 그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보너스가 나오면 처가만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면 되는 거야.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살기 바빠요. 어머니는 집도 2채나 있고 땅도 있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대출 받아서 겨우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내가 집 2채 있다고? 그게 내가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받으려고 하고.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분당 아파트 달라고 한 게 뭐야? 강남 아파트 사려고 8억 달라고 한 게 뭐야? 소영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언제부터 다녔어? 발리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돈 없다더니 어디서 그 돈이 나왔어? 어머님, 그건 제가 번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여행 가면서 우리한테는 집 사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남편도 끼어들었어요. 소영아,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무했다.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소영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동안에도 잠시 고개를 돌려 하품을 하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핸드폰 시계만 쳐다보더라고요. 가끔씩 누나를 여기저기 굴리며 마치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기가 찼어요. 저게 과연 정말 죄송한 사람이 할 만한 태도인가? 아니 어른에게 하는 태도인가? 내가 그래도 내 남편의 엄마인데. 시어른으로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선이 딱 서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너희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겠어. 최후의 수단.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켠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죠.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떨렸어요. 나는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단호하게 다잡았습니다. 사장님,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할게요. 가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죠. 그건 포기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도 양해 말씀 대신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자 마음속에 작은 자유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아들 혹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마음을 조였죠. 8억이라는 돈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대신 불안과 책임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여러 은행 창구를 돌며 연금 적금 금리를 비교할 때 마음속에서는 조심스러운 설렘이 일었어요. 이 돈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낼 거야. 10년 만기 중도 해지 불가. 그렇게 나는 우리 부부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죠. 불안정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때 남편이 내 팔을 살짝 잡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볼까?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시원하게 풀렸어요. 크루즈라니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세계로 떠나는 한 달간의 사치 그리고 자유. 크루즈? 응, 호화 크루즈. 유럽 쭉 돌아보는 거야. 하루는 이탈리아, 그 다음은 스페인, 프랑스, 매일 다른 도시, 매일 다른 풍경, 5성급 호텔식 객실, 정찬 코스 요리와 라이브 음악. 남편의 눈이 반짝였고 나도 어느새 그 설렘에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둘이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여행비는 3천만 원 정도였지만 지난 몇 년간 쌓인 긴장과 답답함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삶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값진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호텔처럼 꾸며진 객실을 상상하며 짐을 점검하고 있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연금 적금에 다 넣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래, 다 넣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 포기해야 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라. 분당에서 살아도 충분히 좋잖아. 내 목소리에는 조금의 안도와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제발 소영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기회는 충분히 주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었죠.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 늦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봤어요. 피곤하지만 자유로운 눈빛, 힘들지만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이제 남은 건 크루즈 여행,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 화려한 갑판 위에서 부부가 마주하는 한 달간의 호화로운 나날들 뿐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내 삶에 대한 작은 반란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반짝이는 갑판 위 와인잔을 기울이며
남편과 눈을 맞추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은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웃음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정신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난 몇 년간 쌓인 무거운 감정과 이제 곧 찾아올 자유에 대한 설렘이 동시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나는 무심코 돌아봤습니다. 눈앞에는 하이힐을 신고도 허둥지둥 달려오는 소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은 번져 얼굴 곳곳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숨이 가쁜 소영이는 내 앞에 다다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크루즈 터미널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요동쳤어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오래전부터 누적된 상처가 뒤엉켜 마음 한쪽이 단단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였고 나와 소영이만이 이 좁은 공간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 마음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한 번 나를 울리려는 연극일까? 소영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래 참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슴을 조였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이 눈물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연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얼어붙은 단단한 벽을 조금도 허물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늦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내 발목을 붙잡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오랜 세월 나를 무시하고 내 정성을 몰라본 사람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님, 제발요. 제사도 소홀히 했고 반찬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 버리기도 했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어머님의 정성이 그 진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묻어둔 상처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반찬 하나 버렸다고 서운했던 날들, 제사 때 고개를 숙이지 않던 무심한 눈빛, 내 마음을 흔드는 사소한 무시와 반항.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떠올렸습니다. 소영아, 내가 제사에 안 온 날 나는 내가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했어. 반찬을 버린 것도 내 입맛이 다르겠지 합리화했어.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무시했을 때 그건 너무 아팠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저 걸림돌로만 본 것 같아서. 말을 하면서 눈물이 살짝 흘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었어요. 더 이상 그녀의 후회와 눈물에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고. 소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지켜야 하거든.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계단을 올라서며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늦었다. 사랑도 용서도 기회도. 창문을 통해 바라본 터미널의 소영이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눈에 밝혔지만 동시에 나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내 삶의 바다 위에 올라섰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자유와 행복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호사였어요.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오직 가족과 집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프랑스의 코트 다지루,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스 산토리니. 매일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흰빛 건물 사이로 내려앉는 석양, 에메랄드빛 바다, 오래된 골목에서 풍기는 빵과 커피. 향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도 매일 저녁마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 재즈 밴드, 마술쇼, 그리고 발코니에서는 황홀한 일몰을 배경으로 한 작은 오페라 공연까지. 뷔페에는 프랑스 치즈, 이탈리아 파스타, 스페인 타파스, 그리스 신선한 해산물까지 매 끼니가 축제 같았어요. 남편과 나는 갑판 위에서 와인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고 숨가빴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 이런 여행이 있을 줄 몰랐네. 그러게 그동안 돈 모으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기분이 좋네.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묘한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여전히 아들과 소영이에 대한 생각이 묵직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들과 연을 끊는 게 옳은 건지, 혹시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 아닌지 마음 한켠에 작은 죄책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크루즈 여행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나는 갑판 위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다와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순간 갑자기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진정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내 마음은 늘 가족을 향해 있었어요. 번 돈은 아들 교육비, 집 장만,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쓰였고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단지 돈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집안일과 돈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소영이가 SNS에 올린 글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을 식고문이라 표현했을 때 나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 모독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들도 그때 소영 편만 들며 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눈부신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지금까지 오롯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나와 남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유럽의 햇살과 바람, 오래된 골목의 향기와 바다의 냄새가 내 마음을 씻어주고 잃었던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심인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밤 남편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겠지? 연락 와도 마음 바꿀 거 아니지? 아니, 이미 마음 정했어. 소영이가 진짜로 변하지 않는 한은. 진짜로 변할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없지. 6장 귀국 후의 변화. 한국 도착 2024년 4월 30일. 한국에 돌아오니 쌓인 편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아들이 보낸 편지도 있었고 소영이가 쓴 편지도 있었어요. 아들의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엄마, 아빠,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엄마가 떠나신 후에 소영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분당에서 그냥 살겠다고 해요. 강남은 포기했어요. 소영이의 편지도 읽어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도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편지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첫째 회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소영이랑 함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래 와봐라. 오후 2시쯤 아들과 소영이가 왔어요. 소영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하던 진한 화장도 안 하고 명품 가방도 안 들고 왔어요. 그냥 평범한 에코백 하나만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선물을 꺼내더군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건 아니고 그냥 마트 봉지에 담긴 것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홍삼, 꿀, 견과류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고맙다 소영아.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소영이가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자기 자랑을 하지도 않고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음식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진짜 변화인지 확인하는 시간들. 그 이후로 소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가끔은 집에 와서 같이 요리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김치를 담글 때 소영이가 진짜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 이야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요. 어머님 분당 집도 충분히 좋아요. 저희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는 소영이가 정말 변했다고 느꼈어요.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해 가을 집 안 거실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그때 소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리가 제 귀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영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반짝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 깊이 쌓였던 지난날의 서운함, 억눌렀던 눈물, 화가 치밀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이 따뜻하게 풀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눈물이 금세 눈가를 적셨지만 저는 그걸 참으려 하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소영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아, 몸조리 잘해야 해. 할머니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받아주셔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난날의 다툼도 속상했던 마음도 서로를 오해했던 기억들도 모두 바람처럼 사라졌죠. 단지 따뜻한 생명의 소식과 그 작은 기쁨이 제 가슴 안에 번졌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살아온 세월, 주고받은 서운함, 마음속 깊이 숨겨둔 상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기다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의 마음이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한 웃음이었죠. 이제 앞으로의 날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켜갈 날들이 될 거예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크루즈를 탄 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돈을 대줬다면 소영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계속 소영이 편만 들었겠죠.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니 둘 다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특히 소영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임신 때문에 힘들 때는 제가 반찬도 해다 줘요. 어머님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뱃속의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소영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도 헤아리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동안의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현재. 지금 소영이는 임신 5개월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죠. 가끔 배를 만져보면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어머님, 아기가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연금 적금에 넣어둔 돈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10년 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손자 교육비로 쓰면 되겠죠. 지금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해요. 소영이와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분당 집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은 서로를 존중해요. 소영이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고 저도 소영이를 진짜 딸처럼 아껴줘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가족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곧 태어날 손자를 기다리면서 소영이와 함께 아기 옷도 사고 이름도 짓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중년 여성 오랫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로 인해 마음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과 남편을 위한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돈으로 훌쩍 떠나버린 유럽 여행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과 행복에도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으며 진정한 화해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나를 위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은 늘 기회와 치유를 함께 주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